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69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능검의 특성상 사실은 기존에 출제됐던 지문들이 계속 이제 로테이션, 반복해서 출제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나왔고요. 요번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고대 유물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발견되긴 했지만 기존의 문제에서 잘 안 다뤄지는 뭐 불상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뭐 한능검은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정답 찾기가 쉬워요.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정답 찾기 쉽고 나머지 어떤 곁다리로 출제되는 유물이나 어떤 지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답을 골라내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훈련한 학생들도 꾸준히 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내용만 정리하셨더라면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초대합니다.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 이야기. 우리 박물관은 수장고에 유물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시대 유물을 주제로 한 시대를 주제로 한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어요. 신석기 시대죠. 동삼동 패충 유적지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로 짧은 사선무늬, 생선 뼈무늬 등이 잘 드러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머머 시대의 식량의 저장과 조리를 위해 이와 같은 토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1번,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을 하였다. 반달돌칼, 이건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던 걸로, 간석기는 간석기지만 이렇게 생겨갖고 벼농사가 시작이 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가 되겠죠. 이쪽 날을 사용하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막집, 이렇게 나오면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원형의 움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가락바퀴,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막대기 같은 걸 꽂아갖고요.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바둑알처럼 생겨갖고 막대기를 꽂고 끝에다가 말을 막 연결해갖고 핑그레로 돌리면 여기에 이제 실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자, 이거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얇고 가벼운 의복과 그물을 제작하는 이 단계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여기 묻힌 사람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는 고인돌. 요거는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군장의 무덤이 되겠죠.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를 처음 제작을 하였다. 주먹도끼하고 집게 등의 뗀석기,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비석은 원래 도선국삽이 무학대삽이 등으로 알려져 있었지. 맞아. 그런데 조선 후기에 김적이가 금석과 안록, 자, 이걸 통해 금석학이 비문의 이제 출처, 글자나 이런 걸 뽑아내갖고 이 비문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런 걸 금석학이라고 하죠. 이왕에 건립한 흠자를 이제 발견하고 이래서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을 했어. 바로 이게 북한산비가 되겠습니다. 555년에 한강 유역을 완전히 독차지한 신라. 자, 그리고 나서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 세운 북한산비. 한때는 이게 조선 건국, 여기에 이성계의 왕사 역할을 했던, 고문 역할을 했던 자초, 바로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김정희가 이걸 진흥왕 순수비임으로 구증을 했어요. 진흥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번,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687년이 되겠죠. 관리들에게 이제 토지를 지급한 거, 신문왕 때. 노급을 패자였다. 689년. 바로 신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독서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서 관리를 선발하는 요 제도. 요거는 원성왕 때, 신라 하대에 정확히 788년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고요. 다만 학문의 보급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성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 거. 자, 527년 이차돈의 순교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을 하였다. 지방관 감찰의 목적으로 673년 바로 문무왕 때 사실이 되겠죠. 자, 대하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545년에 바로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 거. 요게 진흥왕 때. 정답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대군장이 없고 관직으로는 후, 읍군, 삼노가 있다. 후, 읍군, 삼노. 동해 아니면 옥저가 되겠죠. 보통 동해로 많이 나옵니다. 후까지 나오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천 행사가 있어요. 당연히 동해가 되겠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동해 제천 행사.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동해가 되겠습니다. 나,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5월에 수릿날, 10월에 계절제, 제천 행사를 2번 하는 나라. 요거는 사만이 되겠죠. 5월에. 자,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구급에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청군이라고 한다. 여기는 청군이 있고 그 다음에
거수주수라고 하는 군장이 따로 있죠. 신지, 험측, 번외살의 읍차라고 하는 거수주수가 따로 등장하는 요거는 사만이 되겠습니다. 동해와 사만. 자, 가,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10세 이하의 어린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신랑 집에서 키운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되면 신부집으로 보낸 다음에요. 신랑 집에서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사오는 일종의 신부 매매 혼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옥저의 혼인풍습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음락 간의 경계를 표시하고요. 경계를 넘어가서 생산활동을 한 경우에는 소, 말, 노비로 변상하는 이 제도, 책화. 동해의 풍습이 되겠죠. 시족사의 유습이고 이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나 사만이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그 주수 또는 거수라고 하는 군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들과 별도로 이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존재했다는 거. 이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동글뱅이 쳐두시고요. 리을의 나.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 사출도라고 하는 자, 이거는 부여에서 네 방향으로 나가는 길.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왕. 그리고 여기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자, 부족의, 그러니까 이 부족장의 어떤 명칭인데요. 말부족, 그 다음에 소부족, 그 다음에 구가, 개부족, 그리고 저가, 돼지부족까지 해서 하나의 어떤 나라인데 5집단 연합체고요.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서로 침해할 수 없는 지방 분권적인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던 이 지역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사출도라고 하고, 이 어디? 부여가 되겠습니다. 정답, 여기서 니은과 디귿 3번 정답이 되겠네요. 4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사 교양 강좌. 우리 학회는 백제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웅진은 지금의 이제 공주지방, 여기 있었던 시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게 이제 문주왕이 내려가고요. 나중에 538년에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가 되겠죠. 역사를 주제로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를 처단하자. 그러니까 동성왕이 나중에 살해당하고, 그리고 동성왕의 이복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원래 동성왕이 둘째 아들로 나오지만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나이가 더 많아. 이복형이었던 무령왕 이야기죠. 22담로 22개의 지방과 어점역에 왕족을 파견하다. 무령왕이에요. 공조 왕릉원에 안치가 됐다. 무령왕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무령왕의 업적 제3강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적절한 것은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다. 금마저는 여러분 지금의 익산을 이야기하는 익산의 옛 지명이에요. 금마저라고 해서 여기에 미륵사를 창건한 거. 자, 요거는 우리가 무왕 때가 되겠죠. 무왕. 600년에서 641년. 대략 요거는 63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국 유사에 의하면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을 해갖고, 자, 무왕이 선화공주의 이제 발언에 의해서 미륵사를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륵사의 석탑 2009년에 요거를 그 해체 복원하는 이런 과정에서 금제 사리복왕기가 이 안에서 나오는 바람에, 자, 이 무왕비가 이제 진평왕에 따라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의 좌평을 지냈던 사택 적덕의 딸이 무왕비가 돼갖고 개인의 재물을 희사해서 지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이거 무왕 때, 자,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을 하다. 642년에 여러분 대하성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백제로 따지면은 의자왕, 그리고 신라는 선덕여왕 때, 자, 이때가 되겠죠. 요거 지워버리시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궁원왕을 전사시킨 거 누구예요? 근초고왕 때. 이게 371년.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자,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을 하다. 진흥왕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551년에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그 다음에 백제는 원래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553년에 진흥왕의 배신을 당해갖고 한강 유역을 통째로 신라한테 빼앗기게 되죠. 열받은 성왕은 554년 충북 옥천의 관산성을 공격했다가 여기서 전살하게 되는데요. 성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사신을 보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521년을 기점으로 백제는 무령왕, 그리고 신라 버풍왕은 백제를 통해 양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격퇴하고 백제가 다시 강해졌다. 이런 사실을 또 양나라에 알리기도 하죠. 자, 무령왕 정답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가.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기를 신묘한 계책은, 자,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렸고, 그 다음에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통달하였도다. 지리, 궁지리.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마지막에 요게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족이라고 하는 건데,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만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지족이란 말이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요게 바로 이제 을지문덕의 오원시,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그래요. 뭐뭐에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수장 우중문시 오원시. 하여튼 한학의 발전과 도교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의 배경이 되는 건 바로 612년에 수나라 수양제의 침입이죠. 2차 침입 때, 이때 살수대첩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안시성 사람들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 이게 햇빛 가리는 거 멀리서 바라보고 곧장 성에 올라가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는 날에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이를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오래도록 공격하여도 함락되지 않았다. 645년에 양만춘, 성주를 중심으로 당태종의 군대를 막아낸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광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을 하였다. 요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갖고 이제 환도성이 함락이 되는, 이건 한참 전이죠. 3세기예요. 이게 244년. 자, 이때가 되겠죠. 242년에 동천왕이 서한평이라고 하는 여기를 공격을 하자, 여기에 공격해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점령했더라도 얼마 점령을 못한 것 같아요. 열받은 위나라가 바로 여기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한평 이쪽을 공격을 해서 이때 이제 그 환도산성이 불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244년. 그리고 또 현도태수 왕기가 또 쳐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3세기. 이거 지워버리시고.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였다. 계백이 이끄는 부대가 논산 황산벌에서 항전하고 여기가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사비성도 무너지면서 웅진에서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는 660년의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야. 한참 뒤죠? 지워버리시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을 하였다. 영유왕이 영계소문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7세기에 영계소문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실권을 장악한 뒤에 스스로 대망리지에 오르게 되는, 이게 642년의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게 당나라 태종이 영계소문을 응징하게 되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시성 전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이게 언제? 400년의 사실. 399년에 신라에 출몰한 왜구를 격퇴한 거, 이게 400년.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미천왕의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을 하였다. 자, 미천왕의 낙랑 축출. 고조선을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운 한사군 중에 하나 낙랑을 완전히 축출하게 되는 거, 313년의 사실이고요. 516국의 중국의 혼란기를 틈탄, 자, 미천왕의 정벌이 되겠죠. 311년에 서한평 점령, 그리고 313년에 낙랑 축출, 그리고 314년에 대방 축출까지 다 미천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건 3번이요.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유산 발표에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출토되어 1964년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어. 경남 의령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 승려들이 만든 천불 중에 하나야. 이때 고구려 승려들이 불상을 갖고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천불이라고 하는 건 1000개의 불상인데 막 하나야. 광배 뒷면에 고구려 연으로 추정이 되는 연가. 그래서 뭐예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연가 7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일단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림으로 봤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북조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 불상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요, 고려 불상이에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일의 좌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불상과 아마 요 불상은 여러분이 못 본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나와 있는 거는 이게 1942년에 발견된 건데, 이게 보기하고 다르게 작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뭐 한 이만해요. 딱 14cm 정도 되게 작은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경주에 가면 황복사지터가 있어요. 구항동에 가면 이제 황복사지터가 있는데 거기에 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이 탑을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이제 사리장치가 나오는 그 안에서 불상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입상, 서 있는 거. 이건 앉아 있는 거죠. 좌상. 그래서 서 있는 거는 불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불상인지 몰라서 그냥 금제, 금제로 만든 열의 입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미타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너리 BFP. 그래서 이거를 황복사지에서 출토가 된 금제, 이 중조항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정말 순금으로 만든 몇 개 안 되는 두 개의 어떤 불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거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금제
아미타불 좌상이라고 이야기 앉아있는 형태. 되게 작습니다, 크기가. 자, 어쨌건 요 불상에 대해 황복사지에서 나온 거고, 요것도 특이하죠, 이 불상도. 하여튼 이거 되게 작은 거고, 요건 그거보다 큰데, 요거는 익산에 있는 왕궁리유적에서 발견됐습니다. 1965년에. 그래서 왕궁리유적 요 안에, 일산의 그 왕궁리 5층 석탑이라고 하는, 왕궁리 분명히 왕궁터는 맞아요. 근데 익산까지 천도는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왕궁리 5층 석탑은 지금 현재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탑이다. 그러니까 백제에 원래 목탑이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고려시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왕건, 후삼국 시대의 왕건이 거기다가 후백제 기운을 누리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게 왕궁리 5층 석탑에 대한 여태까지 지금까지 어떤 정설인데 그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왕궁리 보통 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금동제예요. 금동, 왕궁리, 열애 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자, 왕궁리터는 어쨌건 그래서 요 안에서는 뭐 이게 금강경판도 발견되고 이랬는데 이게 어느 나라 거냐라는 이거 둘러싸고 그래서 뭐 이 금강경판은 이게 백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백제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탑은 고려 걸로 많이 보고 있고요. 요 불상의 형태, 이거는 사실 통일신라 말기, 이때 또는 후백제,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있는 거 많이 봤죠?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요. 요거는 이불병자상, 발해. 상경성터에서 발견된 걸로 현재는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반출되어 있는 전불이 되겠죠. 구워서 만든 거.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자, 정답이 되는 건 영가칠려면 금동열애 입상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능검의 특징이 이렇게 정답 찾긴 되게 쉬운데 나머지 어떤 유물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런 데 안 다뤄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좀 다뤄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알아두시면 어차피 로테이션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문제를 또 한능검을 올해 또 계속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볼수록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한 번 나오면 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사찬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브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와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기벌포 나왔죠, 지금. 사찬시득이 이렇게 수군을 거느리고 하여튼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 20회의 접전 끝에 4천여 명의 목을 베고 끝내 승리를 해요. 이게 676년에 기벌포의 전,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죠. 흑치상제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 명이었다. 흑치상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어디서? 임존성에서. 흑치상제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응거하여 복신, 주류성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왕족 출신이죠. 복신과 호응을 하였다.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660년이 되겠습니다. 건모잠이 국가를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건모잠은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람,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보장왕의 외손이라고 하지만 서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당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행군 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인 669년에 황해도 재령지방에서 안승과 건모잠이 부흥운동을 전개했고요. 이때 이걸 토벌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외교관계의 입장 차이를 보이던 결국 안승은 건모잠을 제거하고 신라로 투항을 하고요. 바로 670년에 이제 황해도 재령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 그리고 674년에는 그 금마저 지금의 익산으로 옮겨서 보덕국 왕으로 봉해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되겠고요. 그럼 순서대로 배라면 당연히 나, 다, 가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요. 자, 8번으로 갑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동대사 쇼소인 정창원 발견된 것으로 가의 오수경 중 하나인 서원경 주변의 촌락을 포함한 4개의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민정문서가 되겠죠. 민정문서는 서원경, 청주 주변에 있는 4개의 촌락문서, 그래서 신라 장적 또는 신라의 촌락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민정문서가 되겠고요.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때 경제 상황이니까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죠. 민정문서가 작성이 된 거는 695년 아니면 755년. 그러니까 요때는 효소왕, 그 다음에 요때는 경덕왕 아니면 815년 헌덕왕 때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란 거 모른다는 얘기지만 일단은 오수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 주변의 4개의 촌락이니까 통일신라의 문서는 맞습니다. 이때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경성과 경원에 무역수를 두었다. 경성, 경원. 여기에 이제 무역수, 경수경원은 저기 두만강 유역이에요. 여기, 요 지도를 통해 이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여기 두만강 유역이라고 하는 저기 여기, 경성과 경원이 여기잖아요. 여기 무역수를 설치한 건 언제냐면 조선 태종 때. 왜냐하면 여진족, 얘네들이 생필품이나 이런 걸 원하니까 이들과의 교역을 위해 이쪽 일대에다가 무역수를 설치했다.
조선 태종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원래 경주에 동시라고 하는 게 지정학 설치가 되고요. 서시와 남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거, 또 서시전, 남시전을 설치한 거는요, 효소왕. 바로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효소왕 때.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건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2번 정답, 이때가 되겠고요. 695년의 사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자, 의천,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에 따라 화폐를 주저하자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해동통보, 동국통보, 사만통보, 그 다음에 각종 중보들과 아울러 활구라고 하는 은병을 제작한 시기 고려 숙종 때가 되겠죠.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출연하였다. 독점적 도매상인. 여러분 도고가 나오면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거 허생을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출연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5번에 감자, 고구마 등을 구황작물로 재배하였다. 감자는 19세기 청으로부터 전래가 되고요. 고구마는 18세기에 그 조엄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조선 통신사로 영조 때 다녀오면서 전래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전부 다 조선 후기죠. 이것도요. 정답은 2번. 9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문으로 만나는 한국사, 신지삼가, 뭐뭐의 원류를 살펴보건대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본디 이름도 없는 조그만 부락에 불과했는데 걸사비유와 대조영 등이 측천무가 임조할 때 지금 여러분 이론 강의 열심히 들은 학생들 이제 걸사비유, 대종의 원래 이름이 걸걸조영이잖아요. 아버지가 걸걸중상 뭐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고구려 유민 세력이죠. 측천무가 임조할 즈음에 이르러 영주에서 조양일 때 반란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도주하여 황구를 차지하고 그다음 비로소 진을 세웠다. 누가? 대조영이. 당나라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도나시 동모산에 진을 세우게 되는 게 이제 698년. 이게 발해의 건국이죠. 당나라는 713년에 이제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때부터 발해란 국호를 쓰게 되는데 발해에 대한 거예요. 이 글은 최천이 작성한 사불어 북국 거상표. 이거는 발해가 이제 원래 나중에 한참 뒤죠. 그 897년에 그 신라하고 사신이 당나라에 같이 갔는데 신라 사신보다 발해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당나라로부터 뺑치를 먹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 이제 이걸 감사합니다. 불허한 거. 북국은 발해야. 발해가 윗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불허한 것에 감사한다는 표 이런 뜻이 되겠는데 자, 이거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북국으로 표현된 발해의 건국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삼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였다. 천정대 바위. 정삼회의에서 여러 그 귀족들이 모여갖고 중대 문제를 결정하던 거 좌평들이 모여서 백제가 되겠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를 두었다. 오부라고 하는 지방 대도시역에 욕살 등등을 파견하고 지방은 이제 오부체제 이렇게 나누고 그 밑에 이제 성을 이렇게 둬서 성이라고 하는 여기는 철역은지 도사 등이 관할하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도병마사. 고려시대 임시기구로서 재신과 추밀로 구성되어 있고 국방 문제를 비롯한 주로 대외적인 문제를 여기서 관장을 했죠.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적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설치하였다. 바로 상경에 문적원, 도서관을 둔 거죠.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에 골품에 따라 관등의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골품에 따라 승진도 제한하고 일상생활도 제한을 하고 요거는 통일신라, 아니 신라가 되겠죠. 신라 때부터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요. 10번 문제로 갑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불상은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개태사지. 희한하게도 이거 참 많이 나오죠. 논산에 있는 그 개태사, 흥국사, 법왕사. 전부 다 태조왕건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지은 사찰들인데요. 개태사지 석조열의 3존 입상으로 큼직한 손과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원통형의 형태가 특징입니다.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누가? 왕건이 이를 기념하여 세운 왕실사찰입니다. 자, 이 왕 태조가 되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악진흥을 위해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어진 선비를 육성하는 고. 기금을 비축해놨다가 대출 업무를 하고 이자가 쌓이면서 기금이 생기면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양형고. 양형고의 설치는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을 하였다. 후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감기에 걸려서 못 돌아가는 사이에 나중에 이제 못 돌아간 사이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귀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 쌍계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 고려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광종. 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목사, 12목사를 파견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때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지방 호족으로 하여금 지방을 독자적으로 관할하게 했다가 바로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12목사 이들을 파견함으로써 이게 바로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 되겠습니다. 성종 때가 되겠죠. 자, 4번 전식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식과 제도의 시작. 우리가 전식과를 얘기할 때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시정전식과는 시작해서 정했다. 이게 976년 경종 때가 되겠고요. 이게 한번 바뀌죠. 개정전식과. 이게 998년 목종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바뀌는 게 경정전식과.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게 1076년 문종 30년. 자, 이때가 되겠고요. 시정, 개정, 경정. 시정전식과는 바로 이게 경종 때,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후대 왕들이 요것만은 지켜라 라고 해갖고 태조 왕건이 남긴 거. 물론 요게 나중에 태조 왕건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이 계승을 둘러싼 이 뭐 다툼, 왕교의 난이라 이런 난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왕식념의 난, 이런 거 하면서, 왕식념이 이거를 진압을 하면서, 왕교의 난 때, 이러면서 막 파란이 있긴 한데, 이때 이제 대광이었던 박수리가 결국 강화도로 유배돼서 막 축구하는 막 파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기에 이게 잠깐 없어졌다가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건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요것만은 지켜라라고 내렸던 계명, 훈계가 되는 요강, 요게 훈요 10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정답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만히 지역사 나왔어요. 서도라고 고쳐 부르다. 서도. 광종 때에는 칭제 건원을 하죠.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새롭게 세웠다. 광덕이랑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개경을 황도, 그 다음 서경을 서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목종은요 호경으로 칭하다. 호경. 경 중에 하나. 명종 4년에 유수 조이총,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 그죠? 서경이죠. 평양. 자, 그 다음에 원종 11년에 원나라에 의해서 원나라 동령부가 어디 서경에, 평양에 설치가 되는 거, 동령부가 설치가 되다. 서경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게 피살당했다. 어디예요? 정몽주가 이방원이 뭐라고 그랬어? 1392년 조선 건국 전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한 드렁칠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천년같이 누리리라.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가 없든가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 역적에 가담할 수 없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개성 선주교에서 결국 퍽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개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국,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다 천계라는 연호, 그리고 천견충이군, 하늘에서 파견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부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 서경이 되겠죠. 평양.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충탑이 소실된 거, 이게 세워지고 소실된 거 전부 다 경주가 되겠죠. 경주. 세워진 건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에 따라. 그리고 몽골 3차 침입 때 이제 소실이 되는 겁니다. 4번에 흥덕사, 청주흥덕사에서 금속알자로 언제 1377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 직지심체요절, 이게 간행이 되었다. 그 청주흥덕사. 자, 5번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가요를 지었다. 이 정과정, 이 정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서, 이 사람이 유배를 가고 부산으로 갔죠. 부산 동네 이쪽으로 가서 아소니마 뭐 이걸로 하는 뭐 이게 그 당시에 19채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마도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죠?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지금 이제 부산 동래.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정답 여기서는 2번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때 은병을 화폐로 쓰기 시작을 하였다. 우리가 이 은병을 다른 말로 이제 활구라고 합니다. 이게 은한근으로 만든 걸로 이제 활구라고 하는데, 여기 활구라고 나오네요. 여기 은한근으로 만든 거. 이게 근데 포 100필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액권이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호리병 모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건 너무 고액권이라 주로 뇌물이라든지 대규모 무역에 사용됐을 뿐 일상생활에는 사용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도평의사서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자, 지금부터 은병 하나를 쌀로 환산하여 개경에서는 15, 16석, 지방에서는 18, 19석의 비율로 하되 경시서에서 그의 풍흉을 살펴 값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국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숙종 때 발행이 된 거니까 이건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 자, 1번. 솔빈부의 말을 특산물로 수출하였다. 솔빈부의 말, 그 다음에 뭐 책성부의 콩으로 만든 된장,
나오는 건 이런 거밖에 없지만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발해가 되겠죠. 이건 솔빈부, 말, 특산물. 자, 2번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이런 관영상점을 개경과 서경과 12목에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농담 삼아 뭐 고려벅스, 그 다음에 고려 포차 뭐 이런 식으로 막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고려시대에는 개경과 서경과 12목에다가 이렇게 주점, 다점, 서적점, 약점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약 파는데, 차 파는데, 책 파는데 이런 관영상점을 별도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3번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청해진. 828년에 장보고가 설치한 게 바로 청해진. 완도 옆에 있는 장도에다가 여기다 설치한 거고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 신라 하대죠. 바로 흥덕왕 때 군대를 빌려갔고요. 통일신라. 자, 4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을 하였다. 이 덕대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광산을 운영했던 사람을 물주가 고용을 해갔고요. 그럼 덕대가 이제 채굴 전문가하고 재련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걸 채굴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수령한테 세금을 내고 물주에 몫을 주고 그 다음에 임금, 뭐 채굴 그 노동자들과 재련 기술자들 월급 주고 나머지를 덕대가 챙겨가는 방식인데 한마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요거를 이야기하고 보면 이 관체가 아니라 뭐예요? 사체.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 채굴에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 18세기에 바로 물주제 또는 수령수혜제라고 하는 바로 광산의 민영화를 얘기하는 걸로 이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광산 채굴이 되겠습니다. 광산의 민영화. 자, 5번.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임진왜란 이후에 관계가 단절됐던 일본과의 관계가 재개가 되는 게 1609년의 기후약조거든요. 광해군 때. 요거는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이런 어떤 조건으로 세견선 20척, 세사미도는 100석. 원래 세종 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세견선이 이제 배가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도가 200석이었는데 이게 임신약조 때 중종 때 절반으로 줄었다가 그리고 을묘해변을 계기로 완전 단절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졌던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새로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해는 덕천가강은 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이렇게 쇠환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1609년에 다시 일본과의 교역이 재개가 됐는데 달라진 건 하여튼 세견선 20척에 세사미도 100석. 그래서 대마도주와 다시 약조를 체결하는 게 조선 후기 기후약조가 되겠습니다. 교역을 재개하였다. 자, 정답 여기서는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변방 장수가 보고하기를 가가 매우 사나워 변방의 성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같죠? 어디?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정하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윤관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추밀원사 오연총을 부원수로. 오연총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해봤다.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었고 지금 또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을 통솔하여 가의 보루를 깨뜨리고 우리의 강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수치를 씻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윤관이 바로 17만에 달하는 병사를 끌고 올라가서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는 거,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동북구성을 축조한 게 이제 1107년. 물론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이라는 별무반이 편성이 된 건 1104년에 숙종 때가 되겠고요. 숙종 때. 이때 이제 별무반이 편성이 되고요. 이때 숙종 때. 근데 숙종이 1105년에 죽어요. 그리고 예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는 건 바로 예종 때. 자, 이때가 됐습니다. 축조하게 되는 거. 물론 이거 2년 만에 돌려주게 되지만. 하여튼, 자, 여기서는 가에 들어갈 건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요때고, 그 다음에 여진이 되겠죠, 여진. 금나라가 되겠어요.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여러분, 광군이라고 하는 건 고려 초기의 정종 때가 되겠습니다. 태조, 해종, 정종이에요. 태조의 책사였던 최원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최강윤이 정종 때 이제 거란의 사신으로 갔다가 대규모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오게 되죠. 바로 정종 때 부랴부랴 청천강 이북 지방에 30만의 광군을 조직을 하고요. 개경에다가 광군사라고 하는 통수부를 조직하게 되는 거. 거란과의 관계, 자, 지워버리시고.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위의 대마도 정벌. 이건 1389년, 바로 고려 말기 창왕 때입니다. 창왕 때 대마도 정벌.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1419년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이종무가 1419년 세종 원년에 227척의 배를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일본 외구 정벌. 자,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이 강화천도라고 하는 건 몽골 때가 되겠죠. 1232년에 몽골 1차 침입 직후에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거.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 요거는 이제 942년. 요건 언제예요? 이게 태조 왕건 때죠. 왕건 때 그 거란이 화친의 표시로서 낙타 50마리하고 사신을 보내왔는데 낙타 50마리는 개경의 만부교 다리 밑에 메어서 다 죽여버리고 사신들을 무인도로 다 쫓아내버리게 되는 거. 요 사건이 되겠죠. 거란과의 관계. 자, 5번. 동부 구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 요게 고려 직경이다라고 하는 요걸 세우게 되는데 요 그림이 남아있죠. 척경 입비도라고 그래갖고요. 경계를 개척하고 비석을 세웠다. 선출령일 때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동북 구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정답 5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남적들이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해서 이 운문이라는 게 지금의 청도 지방 여기에요. 거점 운문사 자리. 김삼이와 초전을 또 김삼이와 초전을 거점으로, 요건 뭐 밀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울산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 김삼이 효심의 난, 신라 부흥을 표방을 하면서 1193년에 일어난 난이 되겠죠. 자,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연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자, 요게 하여튼 남적이라고 하는 김삼이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을 표방하면서 이음인 집권기에 일어난, 이음인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난. 밑에 원율 사람 이연년 형제가 백적 도원수라고 자칭하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여러 주군을 공격하여 노략질하니 최린이 지휘사 김경송과 함께 그들을 격파하였다. 이건 1237년. 요게 언제냐면 이거는 최후 집권기에 전라남도 담양에서 백제 부흥을 표방하면서 일으킨 난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후 집권기니까 좀 텀이 좀 있긴 한데 다 무신 집권기가 되겠죠.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1번. 노비안건법이 실시된 목적을 알아본다. 여러분, 노비안건법. 노비를 꼼꼼하게 검시하여 살펴서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풀어준다. 고려 광종 때 고려 초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 해당 사항 없죠. 지워버리시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과정을 알아본다. 조선 후기에 1862년에 철종 때입니다. 자, 이때 함흥에서 제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난이 일어나요. 진주밀란, 계령밀란, 단성밀란을 시작으로 해갖고 요 밀란의 원인은 바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고 진주밀란을 이제 진압하러 갔던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이걸 진압을 했죠. 그리고 원인이 됐던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삭탈관작해서 유배를 보내고 또 유계춘이라는 밀란의 주동자, 진주밀란의 주동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사람을 해산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건의를 했어요. 삼정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철종 때인 1862년에 만들어진 게 삼정이정청 그리고 삼정이정 절목이 반포가 되는 거 바로 1862년의 사실이죠.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워버리시고. 사신관 제도가 시행된 사례를 조사한다. 최초의 사신관은 경수나 김부. 사신관은요 개경에 거주하면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수나 김부가 개경에 거주하면서 그 왕건은 아무래도 경상도 일대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도 일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권한을 주고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혹시 터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제도. 누가? 바로 이제 사심관이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 이걸 바로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태조 때, 고려 태조 왕건 때 시행했던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심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집강소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분석을 한다. 집강소는요, 동학의 전라도 일대를 장악한 다음에 전라도 53개 구년에 농민들 자치기구로 행정과 치안과 개혁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게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1894년에 설치가 된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었고요.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반란이 발생한 배경을 파악을 한다. 요거는 이음인 집권기, 요거는 최후 집권기, 그러니까 전부 다 무신 집권기의 하층기 반란. 요건 신라 부흥운동, 요거는 백제 부흥운동. 정답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청기 등과 함께 기철, 기륜, 기원, 고용보 등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고 그들을 체포하게 하였는데 기원은 잡아서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다. 아마 여러분 조일신 이야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사료를 많이 보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건 여기 들어본 사람 기철, 기륜도 들어봤나요? 기철, 기륜, 기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기씨 집안.
벌써 기왕후가 이제 원나라 순제의 제2왕후가 되고 고려에서 막 세도를 일삼았던 권문세족. 나중에 기철을 제거한 게 누구냐면 공민왕. 자, 이때가 되겠죠. 이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은 이 사람은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공민왕 시중을 들었던 사람. 1351년에 공민왕이 왕에 오른 다음에 굉장히 힘이 세져요, 얘가. 그래서 힘이 세졌는데 원래는 얘들을 제거할 걸 모의하고 체포하겠는데 기원은 잡아서 목을 뱄어요. 나머지 모두 도망갔고. 근데 조일신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이번에 뭐냐면은 이걸 진압을 한 게 아니라 진압하는 척 하면서 세력을 모아서 오히려 왕궁을 공격을 한 거야. 왕을 겁박을 한 거죠. 공격을 해서 궁궐을 포위하고 숙직하고 있던 판밀직사사 최덕님, 상호군 정한 등 여러 사람을 죽이고 결국 이게 나중에 6일 만에 진압이 돼요. 최영이나 이런 장수들을 동원해갖고 나중에 이걸 진압을 하긴 하는데 이걸 조일신의 난. 우리 교과서는 잘 안 다뤄지는 건데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여기 기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공민왕 때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연도는 일단 1352년 자 이때 공민왕 집권 바로 직후입니다. 이때 벌어진 난. 공민왕 때니까 당연히 자 보세요. 이거 고려 건국 강조의 정변 이자겸의 난 만적의 난 최충원 집권기니까 개경환도 다음에 원가석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민왕은 1351년에서 1374년까지인데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때 원가석기니까 정답은 5번 정답. 한눈 거면 참 이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사료가 좀 어렵더라도 키워드 한두 개만 찾으면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왕실의 종친이 신안공 왕전이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며 발언한 법화경 서탑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화경 서탑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게 거의 뭐 그 글자를 막 새겨서 만든 건데 탑 모양으로 이렇게 탑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그러니까 법화경 내용을 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탑처럼. 자, 감색 종이에 금가루 등으로 법화경 수만 자를 한자씩 써갖고 7층 보탑을 형성한 그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들. 우리 한능검의 특성상 이렇게 이 지식을 그냥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왕실의 종친이 왕전이래요, 신안공. 공자가 들어가면 왕족이니까. 아하, 고려시대구나. 그러니까 밑줄근 국가의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벌써 고려시대인 거 알잖아요. 또, 몽골의 침략을 받던 시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도 고려시대구나. 고려시대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문화유산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정답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금동대학로. 백제 여러분 부여죠, 부여. 능산이 절터에서 발견된 거, 이 부여에서. 자, 요거 하여튼 백제 금동대학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은진미륵이라고 하죠. 968년 광종 때 만들어진 걸로 연도도 명확한데 키가 18m인데 머리 길이가 이제 9m, 그죠? 관촉사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죠. 논산에 있는 요겁니다.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청자는 청자인데 청자. 우리가 이제 투각이라고 하죠. 투각. 칠보문, 뚜껑향로 또는 칠보문계, 뚜껑 덮을 깨자를 써갖고 칠보문계 향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게 뭐 한자만 하면 사실 어려운 이름은 청자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름을 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청자잖아. 뭐 누가 봐도. 투각이라고 하는 게 구멍 뚫었다 이 얘기예요. 투각. 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투각. 무늬를 새겼는데 뚫었다. 투자가 요거거든요. 뚫어서 무늬를 새긴 칠보라고 하는 건 7가지 보물을 얘기하죠. 이런 문양에 들어가 있는 덮개가 있는 향로다. 그런 덮개 모양 있는 향로다. 이런 뜻인데, 좀 이름이 어려워요. 한자로 돼 있으니까. 이름 외우지 말고. 자, 고려시대 거 맞습니다, 이게. 청자의 하나, 순수 비색 청자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월정사팔각 구충석탑. 요거는 고려시대 문벌귀족계 이 화려한 어떤 탑으로 지금 평창 쪽에 있는 거죠. 이게 요거는 여러분 문벌귀족기 고려를 대표하는 다각다층탑으로 송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는 청동으로 만든 청동 은입사 보류 수군문 정병.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청동 그릇인데 은입사라고 하는 거는 겉에 이게 문양을 이렇게 파갖고요. 은으로 입사를 해서 문양을 넣은 거예요. 얇게 입사를 은입사. 포류라고 하는 건 넷버드를 얘기하는 거야. 넷버드,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보면 버드나무가 있고, 그다음 수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기러기 날아다니고 오리 떠다니고 하는 포류 수금무늬, 짐승무늬가 있는 정병이다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이라고 하는 건 청동으로 표면에 은으로 입사해서 무늬를 넣고 넷버들, 버드남 버들 유자야. 넷버들, 수금, 새들, 무늬가 들어있는 정병이다. 불교의 차 따르는 예식에 사용이 되던 걸로 이것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청동 은입사 기법으로 제작이 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이요.
자, 17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살리타 몽골 사신이었죠. 이첩하기를 황제께서 고려가 사신 저고요를 죽인 이유 등 몇 가지를 묻게 하셨다. 그러니까 살리타 나중에 이제 몽골 침입 때 1차, 2차 침입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황제께서 고려에 사신 저고요가 이제 피살당한 사람, 1225년에 피살당하는데 이 죽인 이유 몇 가지를 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 2만 필, 어린 남녀 수천 명, 자주색 비단 1만 필, 수달피 1만 장과 군사의 의복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게 이제 몽골 1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저고요 피살, 이게 1225년이고 요걸 계기로 해서 1231년에 몽골 1차 침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첨의부에서 아래기를 중서무라성과 상서성이 첨의부로 관제가 격화가 되니까 이거는 충렬왕 이후가 되겠죠. 1275년 이후에 아래기를 제국대장공주의 검령구,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의 아내, 쿠빌라이 칸의 딸이자 원나라 공주죠. 공주를 충렬왕이랑 결혼을 해갖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검령구는 사속인, 여기 밑에 나온 사속인, 시종인이라고 하는데 공주와 따라온 사람들. 그 다음 내료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산과 강을 경계로 막 토지를 막 나누어 갖고 사패, 원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증서인데 이거를 막 발급을 받아 갖고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면세전 막 토지를 늘려나가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라고 하였다. 원간섭기, 적어도 이거는 1275년 충렬왕 이후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 사이에 있는 사실 골라라. 대몽항전기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였다. 여러분 삼능산 신순겸이 927년 이거는 후삼국 시대에 왕건이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신라 원래 그 견훤이 이제 신라를 공격을 해서 신라 경혜왕이 참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신라의 우호적이었던 왕건이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가 대구 팔공산 이쪽에서 완전 고립돼가지고 죽을 뻔하죠. 이때 왕건의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죽은 사람이 바로 신순겸이 되겠고요. 이때 신순겸이 일단 전사하게 된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 이게 되겠습니다. 927년 한참 전이죠. 최승로가 왕에게 시무 28조,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적 정치 이념을 지향하는 시무 28조, 요거는 성종에게 제시가 된 거니까 요것도 10세기, 한참 전이 되겠습니다. 김방경의 군대가 탐나에서 삼별초를 진압을 하였다. 자, 끝까지 원나라 간섭, 이거 이제 거부하면서 강화도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둔정경략사 김방경, 그리고 이제 군대가 제주도에서 마지막 제주도까지 항전하던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삼별초는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서 1270년 개경환도에 반발해서 저항을 하다가 어디로 옮겨요? 진도로 옮겼다가 진도가 이제 공격당한 게 바로 1271년 이때 공격을 당하면서 원래 지도자였던 배중손 그리고 승하원이 죽어요. 나머지 세력을 이끌고 김통정이 어디로 가? 제주도, 애월. 자, 이쪽으로 가서 항파리두성 여기서 항전을 하다가 요게 이제 1273년에 결국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여기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1273년 요 사이에 들어가죠. 맞는 얘기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강감찬은 거란 3차 침입 때 1019년, 1018년에 흥화진 전투, 1019년에 이제 귀주대첩 또는 구주대첩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나성 축조라고 하는 자 이거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현종 다음인 덕종에서 정종에 이르는 기간 바로 1033년에서 1044년 요때 이제 나성이 축조가 되는데 훨씬 이전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5번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였다. 무신정변을 일으킨 정중부를 제거하게 되는 거 경대승. 경대승은 1179년에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가 이때가 26이었는데요. 갑자기 밤마다 막 정중부가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요. 1183년에 30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죠. 자, 1179년의 사실, 한참 전의 사실.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명의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명나라가 천령위라고 하는 거. 원래 공민왕 때 우리가 무력으로 수복한 땅이 있어요. 요게 천령 이북의 땅. 쌍성총관부 여기, 그러니까 원래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에서 이제 도련포까지 여기까지였다면은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지역, 여기 화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와 그 유인으로 하여금 공민왕 때 수복한 땅이야. 그래서 길주 지방까지 이르는 압록강 중류에서 요 땅까지를 차지했죠.
나중에 중원의 주도권을 명나라가 차지한 다음에 이 땅은 원래 원나라가 차지했던 땅이니까 내놔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는 무력으로 수복한 땅이니까 못 내놔라고 얘기했더니 얘네가 이제 여기다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1388년에 통보에 오게 되고요. 야, 우리가 무력으로 수복한 땅인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결국 최영은 명나라를 정벌하자. 그런데 이성계가 반대하고 나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음이 이소역대 일불가요. 지금은 여름철에 군대를 일으키면 농사가 피폐해지고 거국적으로 원정을 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거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은 시방서우 덥고 습한 여름이라 군대를 일으키면 대군들은 역병에 시달리고 활인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게 되고 여기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요동정벌이 결정이 되는데 이성계가 조민수와 함께 이제 출병을 했다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군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천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팔도도 통사로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던 누구의 추상? 누구예요? 최영이 되겠죠. 최영과 관련해서. 자, 그는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영. 활동으로 오른 것은 홍산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부여죠, 부여. 홍산 전투. 1376년. 이때 백수 최만호라고 그래갖고 막 흰수염을 날리는 최만호. 10,000명을 뭐 거느린다 했는데 총사령관이죠. 부여의 홍산대첩. 요거는 최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 있는 운봉. 황산대첩. 1380년. 이러면 이성계가 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1번 정답 되겠습니다.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한 거 1377년. 화통도감. 원나라 사람 이원으로부터 염초 제작 기술을 배운 최무선은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이장군포, 대장군포를 만들어서 1380년에는 금강하고에서 여기 진포해전이죠. 여기서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격파를 합니다. 나세 최무선.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였다. 강조의 정변이죠. 그래서 목종을 제거하고 천추태후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시권을 장악한 가운데 현종을 왕위에 즉위시킨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은 1009년에 사실 강조. 요거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최무선이고요. 요거는 강조가 되겠죠. 강조. 자, 그다음 의종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원래 의종을 폐위하고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명종을 꼭두각시로 즉위시키는데 의종보기를 목적으로 김보당이 정중부에 반발해서 동계 병바사 김보당이 1173년에 군대 일으켰다가 진압당한 사건. 김보당의 난이죠. 자, 교정별감. 이거는 최충원이 먼저 설치했고요. 원래는 반최씨 정권의 정적 제거기구였는데 나중에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거기에 우두머리 자리가 바로 교정도감의 우두머리가 교정별감. 최씨 정권이 대대로 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충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씨 무신정권, 여기 우두머리들이 교정별감을 차지하게 되는 거. 자, 정답이 되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밑줄군 대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역의 편중됨이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이 됩니다.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 요 폐단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 두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했으니 두 필을 한 필로 감한다. 뭐예요? 균역법. 1750년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이 되겠고요. 자, 영조 때는 이 균역법을 시행을 하면서 양인의 군포를 줄이고 이는 천지와 같은 큰 은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미 포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그 대신할 것을 보충해야 하나 나라의 재원은 한정이 있습니다. 이에 신들은 감히 눈앞에 한때 일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대책을 찾아 반드시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거는 뭐 좋은데 문제는 이 국방비가 줄어드는 거거든.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2분의 1의 국방비 뭐 다른 걸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충당하기 위해서 먼저 지주들에게는 1결당 2두의 결작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요. 지주한테 추가 세금이죠. 그 다음에 지방 분홍층에게는 선무공관이라는 명예직을 주는 대가로 1년에 군포 한 필씩을 추가적으로 이제 징수하게 되는 선무공관포의 징수. 그리고 종래 궁방이나 아문에서 거둬들이던 선세, 배에 대한 세금이나 선세, 그 다음에 어염세라고 하는 어량세, 염전세, 이런 거 등등을 전부 다 이제 균역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부족분을 보충하게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여러분, 공인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해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방납, 현물로 어떤 게 폐단이 심한 이런 가운데 16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물 공납, 이 농민이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현물로 납부하던 이 공납, 곡물 요거 대신에 1결당 12두의 미곡, 쌀,
아니면 삼배무명, 포, 아니면 동전, 이걸로 걷어들이게 하는, 이걸 바로 우리가 대동법이 되겠는데요. 대동법은 문제는 원래가 공납이라고 하는 건 현물을 걷어갖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채워넣는 건데, 쌀이나 그 다음에 삼배무명, 포, 아니면 동전, 이걸로 걷어들이니까 이걸 걷어다가 국가가 원래 필요하는 것으로 바꿔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 공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현물 납부였던 거를 이걸로 걷게 되면서 대동법 실시 이후에 걷어들인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을 가지고 가서 국가가 원래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납부하던 사람, 이들이 바로 공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동법 관련한 내용이니까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을 한다. 당백전은 1865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확충하기 위해 일당 100, 어떻게 보면 엽전 100개에 해당하는 고액권을 발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액권을 발행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그럼 당백전을 발행하면 막 엽전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19세기 후반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화폐니까 요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죠. 지워버리시고요. 선무군관포. 자, 지방 분홍충에게 선무군관이나 명예직을 준다. 그러니까 1년에 군포 한 피를 내라고 하는 거죠. 요걸 징수할 목적을 찾아본다.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균형법을 시행하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 지방 분홍충들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1년에 한 필의 포를 추가적으로 징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을 조사한다. 토산물을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다. 요거 대동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요거 지워버리시고 전세를 풍요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부과한 이유를 알아본다. 전세를 풍요의 정도, 가장 풍년 이내를 상상년, 그다음에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까지 했어요. 9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가장 상상년인 경우에는 1결당 20두를 부과하고요. 하하년은 1결당 4두를 부과하는 요걸 바로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1444년 바로 세종 때 18만 명의 의견을 물어갖고 세종대왕이 시행한 요 법이 연분구등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마 회계도. 이 총마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총마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총마는 감찰의 별칭, 감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찰은 대사원을 수장으로 하는 뭐뭐에 관한, 바로 사원부에 관한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고 규찰하는 거.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걸로 그림에는 개회 장소의 모습과 함께 왕이 내린 시문, 참석자 명단 등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글씨가 써져 있는데 담겨 있다. 가기구 사원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수도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서울시청 플러스 서울지방경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던 거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워버리시고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오늘날 대통령실에 해당되는 왕명출납 왕의 비서기관. 요거는 조선시대엔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도승지, 정산품의 도승지를 중심으로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육승지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승정원 주소도 있지만 도승정원,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여러분 경연이라고 하는 자이거는 왕이 유교 경전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면 신하가 답하고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담당하냐면 처음엔 집현전, 나중에 집현전이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돼요. 사실 뭘로 부활되냐면 홍문관으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 땐 요거 홍문관, 관원들, 홍문관의 역할이 되겠고요. 옥당이라고 하는. 자, 4번.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한 일을 맡았다. 바로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록도 여기서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여기서 간행이 되고요. 오품야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은 5번 정답이 되겠는데요. 사원부와 간쟁과 봉방을 담당하는 사관원, 이거 합쳐서 양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관리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고 규찰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전하, 간쟁 봉박을 담당하는, 합쳐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양사라고 얘기하고, 고려시대 이게 어사되고 고려시대 중서문학상의 낭사, 대관, 간관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조선시대에도 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간.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이런 원래 관리에 대한 비리 규찰, 간쟁, 봉박뿐만 아니라 관리 임명과 법령 개폐 시에 만들고 없앨 때, 특히 이제 오품이하의 관리를 처음 임명할 때 반드시 이들이 동의권을 행사하게 하는 서경권이라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경제도, 서경권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곡서원입니다. 조광조 모신 서원인데요. 일단 반정공신의 위훈삭제. 그러니까 1506년에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거든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앞세운. 이때 반정에 공이 있다 그래갖고 상을 달라 이제 올린 사람들 중에 이제 중종 때 대사원이었던 조광조가 보니까 80%에 해당되는 사람들 76명이 가짜인 거야. 위훈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훈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위훈. 그 조광조가 이걸 삭제해버렸네. 여기에 열받은 사람들이 조광조 두고 봐라 뭐 이렇게 해갖고 원한을 품고 주초위왕. 그 나뭇잎에다가 사과꿀을 발라갖고요. 자,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건 이 조광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주초위왕. 여기 네 글자를 새겨갖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막 공포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정암 조광조를 전남 화순, 옛날 지명 능주로 유배를 보내서 사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519년에 김효사화가 되겠죠. 위훈삭제 등 개혁을 추진하던 사사된 인물의 활동과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조광조에 대해서. 호는 정암 조광조.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에 앞장을 섰어요. 그쵸. 소격서를 폐지하고 승과도 폐지하고 하는 거. 소격서는 도교 관련 관청이 되겠죠. 자, 1번. 성악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어요. 성악지묘는요, 이거는 율곡이의 저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어요.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이 답기역이라는 데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초나라 의제를 본 거죠. 물에 흠뻑 젖은 채 나타난. 초나라 의제는 결국 항우에게 죽임받은 의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한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김종직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나는 동이 사람이고 의제는 저기 중국 사람인데 이 멀리까지 나타난 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억울하면 그러겠냐. 삼가 의제에게 조의를 표한다. 이게 조의제 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조의제 문이 김종직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김종직에 대해서 이제 억하심정을 갖고 있던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이 글이 결국에는 세조가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영월 동학가에서 죽인 이걸 빗댄 글이다. 결국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고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결국 예종, 성종, 연산군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갖고 바로 1498년 무오사화죠. 죽은 지 오래된 김종직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의 목을 자르는 부관참시를 당했고 나머지 그 제자였던 김일송과 권오복 등이 이제 처형당한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 어쨌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 사초에 포함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였던 김일손인데 김일손. 이 사람도 나중에 처형당했죠. 어쨌건 자, 지워버리시고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어요. 백운동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하는 어떻게 보면 사립교육기관인데 이런 서원의 형태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은 1543년 바로 중종 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4번. 소학의 보급과 현량과 실시를 주장을 하였어요. 소학을 보급하고 당의 제도를 본따 현량과 추천제 관리 득용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하 살림을 득용하고자 했죠. 조광조입니다. 정답은 4번 정답 되겠고요. 자, 5번.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어요. 정도전의 사참법전 13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경국전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했고요. 바로 총재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 법전이 되겠습니다. 정도전. 정답은 4번 정답 되겠네요. 자, 22번입니다. 밑줄그은 이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역사적 평가나 엇갈리는 이왕에 대해 생각을 말해보자.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한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었어. 요거 우리 폐모살제라고 하죠. 엄마를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였다 해갖고 폐모살제, 광해군이죠.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 외교정책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1617년, 16년에 이제 후금이 성장을 해갖고 여진족이 성장을 하고 1617년에서 1619년까지 후금이 이제 명나라를 공격을 하는 사르 전투, 그 중에 이제 부차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때 이제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야 1592년 임진왜란 때 니네 도와주다가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니네 조선 빨리 원군 보내 라고 했어요. 우리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안 보낼 수 없는데
그렇다고 군대를 보냈다가 위에 있는 후금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밀고 내려오면 이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 우리가 괜히 명나라하고 지금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후금이랑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후금이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명나라의 원군 요청으로 만약에 조선이 군대를 보냈다가 혹시라도 후금이 내려오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군대를 보내긴 보내되 강옥립으로 하여금 13,000명의 군대를 이제 보내게 한 다음에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향배를 결정해라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되면 거짓 항복을 하게 되면서 후금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뭐 이런 건데요. 이걸 광해군의 이제 중립외교 결론적으로는 그거 이렇게 좋게 또 평가하는 것들이 많죠. 요즘은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던 양반들은 광해군이 의리가 없다. 이게 나중에 1623년에 인조, 바로 능양군을 앞세운 인조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이 왕 누구예요?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건 태종이죠. 태종. 자, 의정부를 무력화시켜서 중국에 대한 4대 문서에 관한 것, 또 중재에 대한 처결만을 담당하게 하고 자,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건 왕이 직접 육조를 관할하는 의정부를 패싱을 하고요. 의정부는 4대 문서에 대한 거 이런 것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게 하고 왕이 지금 육조를 직접 관할을 하고요. 육조가 왕의 직접 품이라는 그리고 육조의 기능을 강화시킨 거예요. 이 품으로 올려서. 그리고 의정부는 이제 무력화시킨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데 요 제도는 태종 때하고 세조 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자, 학문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누구? 세종이 되겠죠. 집현전 학사 관련해서 이것도 지워버리시고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을 하였다. 이 동의보감 요게 허준에 의해서 1610년에 거제도에서 허준이 유배지에서 여기서 완성이 되죠. 정답은 3번 정답인데 허준은 여러분 선조 때 어이였어요. 원래. 그러다 선조가 1608년에 죽고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자 이 당시 어이는 원래 잘못이 없어도 유배를 갑니다. 지몬미 왕을 못 지켰으니까. 그리고 거제도로 유배를 가죠. 간만에 한가한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허준이 자기 평생의 의술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고 지금 오늘날 유네스코에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죠. 이게 동의보감. 이때가 시기적으로 뭐야?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4번 역대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한국학백과사전, 조선학백과사전을 간행을 하였다. 영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조 때 신증 동국승남, 아니 동국승남이 아니라 동국문헌비고 증정 동국문헌비고 다시 간행이 되는 거. 요거는 정조 때가 되겠고, 그러니까 동국문헌비고는 한국학백과사전 영조고요. 이걸 다시 증보한 증정 또는 증보 동국문헌비고가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을 하였다. 여러분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막아놨던 걸 열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신해통공하면은 1791년 자 이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4대문 안에서는 원래 시전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어떤 이 독점 판매권 때문에 독점의 문제점은 가격을 지네 멋대로 막 올려버리는 거죠. 또 생필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의 건의에 따라서 시전상인들 그중에 장사를 정말 잘하는 종이, 어물, 모시, 명주, 삼배, 무명을 판매하는 이걸 유기전이라고 합니다. 유기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정권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이때부터 4대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틀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신해통공이라는 조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철폐하는 조치. 4대문 안에서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 그래서 물건의 품귀 형상도 막고 물가 폭등도 막은 조치가 바로 신해통공이 되겠죠.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정답이요. 자, 23번으로 갑니다. 밑줄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료로 만나는 한국사. 신풍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단자를 올리기를 외아들이 있는데 강화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강도의 변 때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한데요. 지금은 친정 부모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처가 강화도 정변 때니까 이때가 뭐 정묘호란 아니면 병자호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봐봐, 일단 잡혀갔다 돌아왔대요. 돌아오긴 했는데 친정집에 좀 가 있대. 그대를 배필로 삼아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왜 몸을 더럽힌 여자다. 오랑캐한테 끌려갔다 왔다.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사료는 이 전쟁 중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적국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 이걸 우리가 환양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되겠죠.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문제. 며느리를 아들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혼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몸을 더럽혔다 이거죠. 국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며, 그러니까 병자호란이네요. 항복을 하며 종결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여성들은 살아 돌아오더라도 절개를 잃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 환양제 문제.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그렇죠. 병자호란은 50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게 문화적으로 열등한 오랑캐한테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이 막 수치심이 있는 거야. 결국 인조 때는 그래도 막 움츠려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막 볼모로 잡혀가 있지만, 자, 이 심양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복림대군이 1649년 인조가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올라, 이게 효종인데, 효종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완을 어영대장으로 해서 복수 설치, 명을 대신에 복수하고 문화적으로 열등한 청에 대한 치욕을 씻자라는 이걸 기치에 내걸고 뭐가 전개가 돼? 바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맞는 얘기. 정답은 1번 정답 되겠고요. 자, 김종서가 두마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을 하였다. 사군 육진의 개척은 세종 때가 되겠죠. 이거 지워버리시고,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때 대마도 정벌. 227척의 배를 이끌고, 요거는 1419년, 요것도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전하였다. 아까 사르 전투, 부차 전투와 관련해서 광해군 때라고 그랬죠. 강홍립이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거짓 항복을 하죠. 그리고 후금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하는 거, 요 광해군 때 1617년, 자,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다. 변방 비상사태에 대해서 벌어졌을 때 국방 문제를 잘하는 사람을 병조에 불러다가 병조 예하기구로 비변사를 처음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하던 거, 이건 1511년. 사실 1510년에 뭐가 있냐면 삼포회란이 있거든요. 중종 때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삼포회란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1511년에 병조 예하의 임시기구로 설치가 된 게 비변사. 비변사는 1555년 을묘해변 때 상설기구화가 되고요. 바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번 정답. 자, 24번입니다.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만약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수신전이라 하였고, 수신전. 그 남편이 관직에 있다 죽고 여자가 혼자 수신하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그 남편의 과전을 그대로 물려주고, 자식이 있으면 절반만 물려줘요. 부부가 모두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휴량전. 부모가 다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전해지면 휴량전이라고 일컬으며 과전법이에요. 만약 그 아들이 관직에 제수가 된다면 그대로 그 전지를 주고 과전이라고 하였다. 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 직전이라고 하였다. 바로 직전법의 실시. 이게 1466년 세조 때 직전법의 실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요 수신전, 휴량전이 있는 건 요거는 과전법이거든요. 고려 말기에 1391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과전법을 시행했을 때는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다 주고, 죽은 관리의 미망인에게 수신전, 자식들에게 휴량전이라고 해서 죽은 관리의 어떤 자식과 가족에게도 이렇게 토지를 지급을 했는데요. 토지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전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제도로 바꿔요. 이거 언제? 세조 때가 되겠습니다. 요왕 제위식이 세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강경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자밖에 없던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한 이 강경도감. 정답은 1번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음악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개범, 요거는 성현. 성현이 음악의 역사, 음악의 소도구를 다 모아 쓴 건데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1402년, 요건 태종 때. 태종 때 이회 이무에게 명령을 내려갔고요. 이회 이무에게 명을 내려서 원래 원나라 지도였던 혼일강리도, 청준 스님이 만든 혼일강리도와 그 다음에 이택민의 성교광피도 원래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지도하고 일본 지도를 붙여갖고 만든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운데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지도보다 크게 그린 요 지도가 되겠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태종 때가 되겠어요.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가 되었다. 과거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없는 사람, 또는 관직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불러나 있는 사람 중에 의정부의 추천을 받아 37세 이하의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규장각에 소속을 시키고,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등용하는 이 제도를 초계문신제라고 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왕당파죠. 쉽게 얘기하면 친왕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새로운 관리를 등용하고자 하는 목적, 또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이제 초월적 군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규장각을 이용해서 시행한 제도가 초계문신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정조
때가 되겠죠. 정조 때 규장각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이 되었다. 1429년에 정초에게 명을 내려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농법이 다른데 중국의 농법을 따라만 갔으니 실제 삼남지방의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후와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의 농법을 정리해라. 그래서 간행한 책 바로 세종 때 1429년에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25번입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모든별 지역사 발표 주제. 우리 모둠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결사항전한 탕금대, 지금 충주죠. 여기 전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1592년 4월 25일 결국 신립장군이 여기서 탕금대에서 배수진 치다가 전멸하게 되죠. 자, 가지역, 충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 1모둠, 타평리 7층 석탑의 건립. 2모둠, 김윤회의 대몽항쟁. 김윤호가 이제 충주, 여기에 방어별감, 충주성 방어별감으로, 1253년 5차 침입 때 여기에서 하여튼 충주성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 김윤호. 충주 다인초로 전투가 또 나오죠, 이렇게. 충주 지역. 1번 보세요. 제1차 미소운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다. 194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1차 미소운동위원회는 덕수궁 석조전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지워버리시고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이 되었다.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1703년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송시열이 모시고 제사 지내는 충북 괴산에 있는 화양서원이라고 있어요. 화양서원 안에다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과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해. 만동묘라고 합니다. 요거 어쨌건 어디 충북 괴산 화양서원이 되겠고요. 자, 3번 강주룡. 자, 이분도 참 많이 나오죠. 1931년에 고공농성을 1931년에 평양에 있는 평원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인데요. 우리가 을밀대라고 하면 이제 냉면집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원래 평양에 있는 누각이에요. 거기 꼭대기에 여성 노동자가 올라가서 고공투쟁. 요즘은 잘 없지만 왜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할 때 시위의 한 극단적인 방법이 고공투쟁이잖아요. 농성투쟁이잖아요. 이거의 시발점을 알리는 강주룡 여성 노동자의 을밀대 지붕 고공농성이 되겠습니다. 1931년에. 자,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충주 고구려비.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는데 예전엔 중원 고구려비라고 했는데 남한의 유일한 고구려비. 자, 장수왕 때인지 그 다음에 문자왕 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장수왕 때 한강, 중부 이남, 바로 충주 지방까지를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때 고구려 왕이 신라 왕과 신하에게 의복을 하서 하는 내용과 또 신라 왕을 동의매금이라고 함으로써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구려가 중심이니까 신라는 동쪽으로 앉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원래 중국에서만 쓰는 말인데 또 신라 토내 당주라고 그래갖고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요게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5번 박재혁 의열단입니다. 1920년에 부산경찰서 여기에 폭탄을 투척을 해서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폭살시키게 되는데요. 의열투쟁 1920년 이건 어디 부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역. 자, 됐죠?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시간이 오버가 돼갖고 여기서 한 번 더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26번부터 이제 50번까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